제가 오기 전에 어제 그제 제가 몸담고 있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큰 세미나를 했었어요. 아산 플래넘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만 한 30명 가까운 학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뭐 남북 정상회담 그런 과정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뭐 사실상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게 다르잖아요. 또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한반도 문제를 오래 이렇게 다루신 분들은 북한의 의도가 역시 이번에도 똑같이 90년대나 2000년대와 똑같이 2010년대의 끝자락에서도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술적 행보를 했던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비핵 평화의 길로 간다, 그런 인식을 많이 공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승주 전 외교장관님께서 뭐 고려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외교장관 주미대사 하신 분인데 저한테 책 한 권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직접 쓰신 약간 자서전과 같은, 그 제목은 외교의 길이라는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세미나가 끝나서 집에 가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 이분이 외교장관을 하셨을 때 이제 1차 핵위기가 있었던 거죠. 93, 4년 해서 제네바 합의가 있었을 때고, 주미대사를 하셨을 때가 이제 2차 핵위기가 돼서 북미 간에 막 논의가 돼서 2003년에 6자 회담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딱 3포인트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북한의 협상 전술을. 첫째, 벼랑 끝 전술. 둘째, 살라미 전술. 셋째, 이건 약간 뭐 존 볼턴이 프론트 로딩 이야기했는데 백 로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해야 될 조치는 뒤로 미루는 접근. 이 3가지를 하고 있다 했는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어제 보면서도 이번에도 똑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이 뭐 안 되면은 뭐 자기들의 단계적 접근법,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을 더 진척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결국에 수용했고 미국 정부도 하노이까지는 단계적 해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두 번째는 살라밍이라는 거죠. 단계적 접근을 하는데 뭐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막 잘게 자른 거예요. 하노이에서도 처음에 내놓았던 것은 영변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변의 핵물질 생산시설만을 내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제재는 실질적인 걸 다 해제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였겠어요? 영변 전체. 그 다음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 그 다음에는 핵물질. 그 다음에는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 이런 식으로 쫙 나누다 보면은 우리는 내놓을 걸 다 내놨지만 북한한테 받아놓을 거는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너무 잘게 자르는 살라미를 했던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백로딩,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뒤에서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물질,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에 배치해요? 앞에 배치 안 하고 저 뒤에다가 배치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변 핵시설이 뭐 북한 핵능력의 70%, 80%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럼 북한을 설득해라. 나머지 20%, 30%밖에 안 되는 핵물질하고 핵무기를 먼저 내놓으라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중요성을 부과하는지는 북한이 이미 다 자기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화를 어떻게든 진전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않고 북한의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의 논리가 딸리게 되고 결국 북한의 편의만 보아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로딩, 북한은 중요한 걸 최후에 놓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 거래를 하려고 했었을까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협상의 지혜, 우리 뭐 영어로는 컨벤셔널 위즈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이번엔 다를 것이지 하고 협상에 안일하게 임했다가 이 상황이 벌어졌다. 뭐 내일 모레면은 4월 27일이 됩니다. 4.27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 돌고 돌아 결국 또 원점으로 온 겁니다. 오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군 훈련한 거 가지고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4.27 1주년 어떻게 보면 행사를 크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북한은 거기에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 하는 반쪽짜리가 되었고, 그럼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결국 우리가 작년에 대화를 개시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우려했던 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확인하고 로드맵은 어떤지 확인하고 협상을 진전시켜 나갔어야지 이것이 협상 속도가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은 조언들을 무시하고 갔던 거죠. 그리고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라고 했어요. 비핵화 결단이 있으면 이런 협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고 우리의 전략을 수정해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헝클어졌는데도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데요. 아무튼 거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담 주제를 주신 거 그대로 2차 북미 회담 결렬 이후니까 왜 결렬됐느냐, 어떻게 결렬됐느냐,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렬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던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북한이 협상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부른 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월 중순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합니다. 장황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일반적인 원칙,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제재 해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말하는 스몰 딜,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도 단계적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담긴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약간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했었던 거죠. 그런 인식을 갖고 한국에 와서 정책을 조율하고 평양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한 이야기들을 저도 지난달 3월 달에 2번 정도 미국 출장을 가서 워싱턴, 뉴욕,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관련 인사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스티브 비건이 평양에 갔는데 북한 측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 합의문 4개 사항을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북미 관계 개선, 북한하고 협의가 잘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있었으면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그에 준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평화체제, 항구적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논의되었을 것 같고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비핵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물어보는데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을 안 줬다고 해요. 영변 딱 2단어 이야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2장. 그래서 영변에 도대체 무슨 시설이냐? 영변을 전부 내놓을 거냐? 이런 질문을 스티븐 비건이 이제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김혁철 북한의 대미정책 특별대표죠. 그런데 김혁철에게 물었는데 김혁철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 지도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문제에 있어서는 깜깜이 협상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반대로 북한에 계속해서 제재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해제해달라 저것도 해제해달라 하나씩 다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 협상을 하고 돌아온 미국이 거기에서 입장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 인사한테 들었는데 스티븐 비건의 평양 방문 이후 하노이까지 미국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몰 딜을 생각하고 평양에 가서 협상을 해서 기초적인 합의를 갖다가 만들어 볼까 했는데 북한이 제재 완화 부분은 많이 요구를 하면서도 비핵화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스몰 딜에 갔을 때 잘못하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의 신뢰도나 북한 비핵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빅딜, 스몰딜, 노딜을 다 준비해 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노이에 간 거예요.
하노이에 갔는데 하노이에서의 상황은 미국과 북한 간에 약간 말이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 딱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는데 일단 만찬을 했잖아요. 만찬을 했는데 만찬 과정에서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다고 해요.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할 거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거는 내일 말씀드리겠다. 내일 선물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미국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을 만찬 때 줬다는 설이 있고 다음날 협상장에서 줬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미국도 이제 우려를 시작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조차.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본협상이 시작됐는데 북한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영변에 핵물질 생산시설을 내놓을 테니까 2016년 이후에 만들어진 5개 제재 중에 민생과 관련된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민생과 관련된 제재는 실무협상에서 스티븐 비건이 김혁철과 다른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북한이 천연자원 수출 원하냐? 예스. 농산물 수출 원하냐? 예스. 수산물 수출 원하냐? 예스. 합작사업 원하냐? 예스. 원유 수출 수입 더하길 원하냐? 예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모든 수단들을 다 해제해 주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너무 많다 하는 인식 속에서 이제 북한에게 역제안을 한 거죠. 그 역제안의 대상이 무엇이냐?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을 포함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제 뭐 살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의 핵 능력을 4단계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변이 있고 영변 이외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고 북한이 이미 생산해 놓은 뭐 30개에서 60개, 뭐 일부에서는 100개까지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많다고 보고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수백 킬로그램의 핵물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폭장치와 미사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4단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4단계를 다 사야지 비핵화가 되는 거다. 근데 값을 치르는데 제재라는 것이 제일 비싼 값인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인데 북한이 너무 센 걸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가격에 영변만 샀다가는 이건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는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이라도 내놔라. 그 정도 하면은 가격이 비슷할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이 이런 표현을 써도 모르겠지만 가관인 거죠. 뭐냐? 일단은 NCND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시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주지 않고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야 이렇게 협상을 하면 내가 이 4단지를 다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몰딜을 할까 아니면은 노딜을 할까. 빅딜 문서는 뭐 그때쯤이면 당연히 저렇게 전달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종적으로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득을 했냐? A부터 Z까지 제가 뭐 미국 사람들한테 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딜을 해서 안 되는 이유를 A부터 Z까지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을 못 가지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이 거래에 사인을 하면은 내년에 재선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입장을 정리해서 노딜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볼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공무원인 것 같아. 공무원은 뭐예요? 윗사람이 해고하면은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폼페이오는 같이 정치인이야. 왜냐하면은 자기는 또 나중에 상원의원이라든가 나중에 대통령의 꿈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래를 하면은 자기에게 부담이 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자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빠져나왔고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이 잘리게 된 이유가 생긴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한마디를 더 하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통역이 서툴르게 그 이야기를 못했고 일단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선희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최선희를 보내서 영변을 다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서야 이제 다 놓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건 가치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렬이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노이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서로 이야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이유를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1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했고 내가 다른 시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서프라이즈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놀랬고 뭐 이런 쭉 설명을 하고 북한이 아직 협상 준비가 덜 돼 있다. 그거를 결론으로 얘기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했어요. 제재는 부분적 완화였고 영변을 다 내놓으려 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갖다가 변호한 거죠. 다는 아니죠. 2016년 이후에 5개 제재에 대한 일부를 내놓으려 했던 것이고 영변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 내놓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저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리용호가 한 말이에요. 리용호가 요즘에 안 나오고 최선희가 다 하잖아요. 난 이 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뭐냐? 안보 문제는 나중에 다루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걸 보세요. 북한의 협상 전략은 무엇이냐? 영변 정도로 해서 아까 제가 프론트 로딩이 아니라 백 로딩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뒤에 볼거예요. 영변 정도로 해서 제재를 해제 완화 받으면 그 다음 단계 미공개 농축을 하는 주소는 뭘까요? 그런 거는 전략자산이나 아마 주한미군에 완전히 제약으로 갔을 거예요. 핵물질 일부 내놓으면 거의 뭐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문제로 갔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 핵무기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 따라서 핵군축 협상을 했다. 이 말이 다 섞여서 가는 거죠. 북한만 비핵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동맹의 역량을 완전히 붕괴시킨 다음에 핵을 내려놓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프론트 로딩이 아니라 백 로딩이고 영변을 가지고 제재를 해제받아야 되는 나름대로의 협상 로드맵이 있었다. 단지 그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조차도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왔다고 자부하는 우리 정부조차도 하노이에서 어떻게 기대를 했냐? 북한이 영변 내놓으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정부가 그러한 정보를 북한과 접촉해서 얻어냈다면은 우리조차도 속인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북한이 원했던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가 미국이 동맹 해체 못하잖아요. 우리도 동맹 해체까지는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은 핵이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누가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북한이 합의를 안 하면은 스냅백이 있으니까 되지 않냐? 3월 15일 날 최선희 부상이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외신에다 대고 우리가 스냅백 조항을 이야기하니까 미측에서 관심이 있었다. 관심이야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스냅백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보세요. 우리가 이란 핵 합의의 스냅백 때문에 사람들이 스냅백 있으면 뭐 다 북한이 어기면은 다 바로 제재가 다시 복원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이란 핵 합의의 스냅백 조항은 8자의 다수결이에요. 뭐냐면은 이란 핵 합의에는 8자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하고 이란 그리고 거기에 기여를 한 나토와 독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결을 하면은 미국 편이 5, 이란 편이 3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EU, 나토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EU, 그리고 독일. 5표가 확보가 되고 저쪽은 3표고 거부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봐서 이란이 제재 이행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제재를 재부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북한하고 핵 합의는 1대1이었거든요. 그 결정을 미국에게 맡긴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엔 안보리에다가 맡기는 형식으로 가면 유엔 안보리는 또 거부권 메커니즘이 있어서 새로 제재를 갖다가 복원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할 때는 사실은 스냅백이 당연히 보장된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복잡한 문제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서로 지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적고 미국은 어떠한 접근을 하냐? 빅딜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굿 이너프 딜이란 걸 만들어서 갔습니다.
근데 굿 이너프 딜의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저께 보도에 나왔고 월요일 날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제 우리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그거를 직접 설명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인 거죠. 아니 이걸 가지고선 결국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아유 주한미군 대사가 주한미국 대사가 그걸 모르면 백악관에 몇 명만 이렇게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외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지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도 보면은 어느덧 노딜인 거죠. 또 하나의 노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 제약인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일단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 듣고 즉흥적으로 예스 해버리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1대1 만남의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부인 회동을 제안한 거죠. 날짜도 4월 11일 제안했으면은 만나기 싫다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날이 우리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날로 제안했다는 거는 안 왔으면 좋겠다였다고 보는데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갔는데 그 의전적 결과에서 또 영부인 회동 1대1 단독 정상회담 세상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면 그걸 안 했어야죠. 그리고 1대1 단독 정상회담하고 실무 정상회담으로 간다 해서 영부인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 해서 대통령만 가셔도 되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의존적인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소규모 회담, 확대 정상회담 이렇게 갔지만 확대 정상회담은 또 뭡니까? 오찬을 곁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야기 못해요. 밥 먹으면서 또 밥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또 미측 발표문 보니까 핵 문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통상 문제도 이야기했고 미국 무기는 아니고 미국 물품을 한국이 사주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했으니 한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노이 결렬과 그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반응이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북한은 그 결과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까지 기다려서 그걸 본 다음에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하죠. 그리고 미국하고는 어떤 메시지냐? 자기들 입장 바꿀 생각 없다. 5월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하면은 도발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두 번째, 한국에 대해서도 오지랖 넓게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마라 했어요. 약간 모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이 갈리는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도 뭐냐? 영변 문제를 갖다가 한국 정부가 제안해서 북한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9.19 남북 정상회담 그 합의문을 보면은요, 평양 합의문을 보면 거기 보면은 영변 핵시설이 이름이 들어가요. 그거를 갖다가 한국이 얘기를 해서 영변을 너무 일찍 꺼냄으로 해서 북한이 영변을 너무 값을 높게 부르지 못했다. 이런 인식을 북한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저는 어쨌든 북한이 더 값을 세게 부른다?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한 이 순간까지도 보면은 자신들이 핵을 내려놓으려는 협상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력을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서 자신들의 핵 보유를 고착화하려는 그런 협상을 해왔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북한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해서는요, 저는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노력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법을 바꾸는 노력은 우리가 상당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 뭐냐? 다시 군사훈련 강화하고 북한을 갖다가 막 압박해서 핵을 보유하거나 레짐 체인지 하거나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저는
과거에는 저도 그것을 지지했었는데 한 지난 2년간의 경험을 겪은 다음에는 저는 그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북한한테 가야 될 전략은 핵을 보유하거나 평생 가난하게 살거나.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레짐 체인지를 생각하고서는 압박을 강화하다 보니까 한반도의 전쟁 위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작년에 대화가 상당히 부실한 토대 위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그런 말씀 해주셨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야, 그래도 전쟁 나는 것보단 평화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따라서 정말로 군사적 옵션이라는 건, 군사적 긴장이라는 건 필요할 때 핀포인트처럼 한번 딱 하고 말아야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끌고 가면은요, 우리가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쉽지만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북한에게 핵이냐 가난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뭐냐? 이건 뭐 최근 저도 뭐 여러 탈북자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듣는 이야기인데 김정은이 지금 초조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가는 것도 보니까 의존적 배려를 별로 못 받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급해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북한의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예전에 힘들 때 고난의 행군 하면서도 핵 개발했던 거는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핵을 개발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이게 북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20년 이상 핵 허리띠 졸라가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왜 못 사냐? 역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게 가장 김정은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 정책적 정통성을 공격하는 핵심 논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를 만약에 우리가 한 1, 2년 지나가면은 결국엔 김정은도 어쩔 수 없이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지 않나. 따라서 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니까 북한이 특사도 접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정상회담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정부를 더 압박해야 될 때고 지금 하노이 결렬 책임과 이런 것을 외부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대화로 다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언제 남북 정상회담을 할까? 북한이 올 연말까지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다 북한은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뭐냐? 내년 초에 대화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겠죠. 왜?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 한국 국내 정치.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2, 3월에 뭐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를 함으로써 분위기 전환을 하고 그러면은 북한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때는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대선 과제는 아닙니다. 대선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책을 잘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북한도 트럼프를 괴롭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일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도발로 간다고 할 때 트럼프가 약간의 정책 전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데 이건 학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북한이 미국에게 10월 달인가에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는데 그때 미국의 답이 그랬대요. 북한 이슈는 우리 중간선거에 큰 저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 비핵화 의지나 똑바로 밝혀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북한은 중요한 정치 계기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남북 정상회담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북한이 변했냐 안 변했냐는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진지함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우리 정부가 그간 수많은 노력을 해서 북한을 배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오지랖 이야기나 하고 이런 거는요, 진정성이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남북 관계부터 정상화해야 돼요.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줬을 때 비로소 남북 관계도 정상화되는 것이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북한 핵 문제가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너무 희망적 상상만을 가지고 기대감 속에서 이 문제를 풀으려고 했다가는 또다시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열어놓지만 대화는 올바른 대화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것이 풀릴 때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집을 제대로 짓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